서가 명가. 뉴턴 역학은 삼라만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18세기 말쯤 되니까 이 세상은 다 풀렸어. 이 세상에 모든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 해가지고는 모두 행복해서 결국에는 이제 19세기 말쯤 되니까 이제 켈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물리학의 전망. 누가 물었어요. 이 켈빈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앞으로 물리학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물리학의 세계는 이렇게 저 수평선까지 맑게 개어 있고 멀리 수평선 위에 구름 희미한 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있는데 잘 안 보이시네요. 두 개의 작은 구름이 남아 있는데 곧 없어질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해결하고 저 멀리까지 다 보이는데 구름 조그만한 거 남아 있는데 없어질 거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19세기 말인데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돼버렸죠. 두 개의 작은 구름이 결국 물리학계를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 둘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켈빈이 있을 때도 자기도 이 두 문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 뉴턴의 그 두 개 간단한 법칙 가지고 다 풀렸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려가지고 그래도 뭐 좀 있으면 풀리겠지. 라고 그 예측을 냈는데 결국 20세기 들어와서 이 두 개의 그 구름이 점점 더 발달하더니만은 물리학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는 네 번째 강의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자연상을 내가 보는 거하고 네가 보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둘이 싸울 수가 있겠죠. 내가 본 거하고 네가 보고 누가 올려. 나는 이렇게 봤는데 너는 저렇게 봤다면 둘이 싸울 수가 있죠. 근데 상대성 이론이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본 거하고 네가 본 게 이렇게 다 연결돼서 같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제 상대 속도라는 게 나옵니다. 야공을 하나 던졌습니다. 제가 이 야공은 아니지만 이 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저는 속력 100km로 못 던지지만은 야구 선수들은 던질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친구는 150km까지 던진다는데 이렇게 던졌습니다. 야공이 날아갑니다. 야공이 날아가는데 만약에 100km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야공을 봐서 내가 야공을 던졌는데 옆에서 기차가 쌩 지나가면서 같은 야공을 봅니다. 그러면 기차 창문으로 보고 있으면 야공이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야공 서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를 따라오니까. 물론 이제 자기는 움직이는 걸 아는데 물리학에서 또는 상대성 이론에서는 자기가 옳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나는 서 있고 모든 사람이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죠? 저는 안 걸어갑니다. 저는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갑니다. 저는 안 움직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는 나는 서 있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서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는 서 있고 남들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에 있는 사람이 물론 이제 기차 타고 있는 사람은 기차를 타고 있지만은 자기는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서 있는 사람인데 공이 자기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저 공이 서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사람은 공을 던졌어요. 자기가 서 있는 사람이에요. 공이 날아갑니다. 자, 결국 그래서 상대 속도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구공의 속도를 누가 보냐에 따라서 10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보냐에 따라서. 자, 이걸 이제 두 개가 해석이 되죠. 연결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은 나는 100을 봤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친구였는데 전화를 하더니만 야, 기차를 타고 가는데 웬 공이 창문으로 이렇게 가만히 날 따라오더라. 서 있더라. 뭔 소리야. 내가 보니까 100이었는데 둘이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 친구가 100km짜리 기차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연결할 수 있죠. 네가 임마 기차를 타고 있어서 그렇잖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 속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빛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빛을 가지고. 손전등을 켭니다.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플래시라이트를 탁 켭니다. 그럼 내가 플래시를 탁 켜요. 그럼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사실은 29만 9,900 얼마 나가는데 그거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빛의 속도 30만. 내가 탁 스위치를 했어요. 그럼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움직입니다. 똑같은 옆에 아까 그 친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빛을 봤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이제 아까 100km 기차가 여기 100km 시속 100k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초속 0.028km입니다. 28m 갑니다, 초속.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 딱 했으니까 자기는 기차고 가고 있으니까 이 빛이 아까 야구공처럼 좀 늦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30만 빼기 0.028km로 보이더라.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야구공처럼. 야구공 이렇게 하면 야구공은 기차 타고 온 사람 사실 이제 서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빛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요만큼만 빠지면 되죠. 그래서 좀 늦게 봅니다. 만약에 기차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합시다. 빠르게 해가지고 점점 살아서 빛의 속력으로 가게 하죠. 빛의 속력으로 가게 하면은 기차 타고 있는 사람이 플래시라이트 빛이 옆을 자기를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빛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자연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기 나오는 빛이 서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고민을 많이 한 게 그거예요. 빛이 서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플래시라이트 빛이 저쪽에 뭐 밝게 보이는데 빛이 서 있다는 게 무슨 뜻이고 안 나가는 건가 이렇게? 빛이 그냥 여기서 가만히 서 있다는 게 저쪽은 암흑이라는 말인가? 여기까지 가고 안 간다는 말인가? 아인슈타인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내린 결론이 또는 이제 실험으로 여러 가지 결론이 근데 문제는 빛의 속력은 우주를 설명하는 물리 법칙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속력이 아니라 물리 법칙이 하나예요. 법칙이에요. 간단한 법칙이에요. 이 우주를 설명하는 간단한 법칙 중에 빛의 속력은 30만 킬로미터다, 초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라면 아까 상대성 이론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법칙이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법칙하고 네가 보는 법칙이 다르면 이거는 이 세상 이야기를 못 합니다. 법은 다 똑같아야 되니까 법칙인데 그게 누가 보더라도 30만 킬로미터가 돼야 돼요. 초속. 자,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이 고민에 빠졌죠. 그럼 이 기차 타고 가는 사람이 보는 빛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당시에 물리학자들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 사람은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다. 또는 또 한 사람은 이게 뉴턴 법칙이, 뉴턴의 그 간단한 그 법칙이 빛에는 성립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느냐?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발상은 이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 빛이 달린 거리하고 시간을 다르게 하자. 내 시계하고 네 시계를 다르게 하고 내 자하고 네 자를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는 소리죠. 도대체 시계가 왜 내 시계하고 네 시계가 다를 수 있냐. 이거 미리 맞춰놓으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내 시계하고 네 시계가 다를 수 있다. 자도 둘이 똑같이 맞출 수 있거든요. 미리 정지해서 만나가지고 그래 1cm, 2cm, 3cm 맞춰놔가지고 둘이 따로 들고 가면 되는데 내 자하고 네 자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인슈타인은 뭘 했냐면은 거리하고 시간을 다르게 해가지고 속력이라는 것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뭐 시간당 얼마를 가는 걸 이 빛의 속력을 일정하게 만들자. 좀 약간 역발상이죠. 남들은 이 속력 이거는 가만히 두고 시계는 가만히 두고 자도 가만히 두고 뭔가를 막 하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두 개 바꾸지 뭐 속력만 일정하게 하면 되잖아 해가지고는 그게 나온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론은 간단하게 이제는 전에는 내가 보는 자연현상과 네가 보는 자연현상이 현상만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진 시계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시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자하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똑같은 물체의 길이를 재는데 내가 1m라고 재는데 여러분들은 1m로 안 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나는 여기서 1초라고 쟀는데 여러분들은 1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성 이론의 법칙으로 둘이가 서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1초가 아니었어. 난 2초였어. 난 1초였어. 뭔 소리야? 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게 두 개가 딱 이렇게 서로 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는 수학을 생각하면은 대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의 시기가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뛰고 있으면 제 시기가 느리게 갑니다. 그게 이제 시간 지연이라고 말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길이는 줄어듭니다. 제가 막 달리면은 더 이렇게 날씬해지는 거죠. 길이 수축.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의 질량은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다이어트에 참 좋은데 요거는 좀 이렇게 뛰면은 질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상대성 이론에서 세 가지가 시계가 더 느리게 가고 길이가 더 줄어들고 질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지만은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세상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해석을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하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법칙을 찾으면 둘이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법칙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보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시계와 자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계와 자가 다르다는 거죠. 이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서 있는 사람과 로켓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이 다릅니다. 시계도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과 우주에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과 지구에서 표면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시계와 자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중력이 강할수록 시계는 더 천천히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거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파트에 사시면은 저층에 사시면 오래 사십니다. 고층에 가면 시계가 빨리 갑니다. 그리고 고층에 사시면은 10년 가는 시간이 저층에 사시면 5년밖에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젊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층에 살면. 물론 이제 이 차이는 우리가 뭐 느낄 수 없는 차이가 나겠지만은 결국 중력이 강할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지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시계는 더 천천히 갑니다. 위로 갈수록 시계는 점점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왜 시작을 했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시는 그 앱 중에 하나가 이제 길찾기 기능이죠. 뭐 운전하시면은 뭐 내비가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되게 이제 이걸 걸어 놓고 여기서 길을 찾는데 이 길을 찾는 것이 이제 GPS 기반이라고 GPS를 이용한 기술인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위치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원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GPS 위성이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꽤 많은 위성을 20몇 개가 돌고 있어요. 20몇 개가 돌고 있는데 GPS로 위치를 찾으려면 적어도 4개의 위성에서 신호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자동차 있으면 여기서 어딘가 우주 하늘에 위성 4개가 보여야 돼요. 4개가 안 보이면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공위성에서 무슨 정보를 주느냐 하면은 인공위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위치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GPS가 그 신호를 4개를 받아가지고 4개를 받으면은 각 인공위성마다 이름이 있어요.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공위성마다 자기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은 내가 신호 4개를 딱 받으면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인공위성에서 시간 정보를 수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GPS 위성에는 원자시계를 올립니다. 이 시계가 워낙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시계는 지금 현재 274만 년에 1초 정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간단히 말씀하면 위성 수명이 대개 한 30년, 40년이에요. 위성 수명 동안은 1초도 안 틀, 1초가 아니라 아예 그 뭐 정확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죠. 274만 년에 1초가 정확도인데. 자, 근데 문제가 위성이 땅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 위에 올라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굉장히 고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는 이 시계하고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가 두 개가 시계가 서로 달라요. 이제 내 시계보다 저 인공위성 시계가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루에 100만 분의 38초 정도 빨리 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100만 분의 38초. 100만 분의 38이면은 뭐 0.0000038 뭐 이거밖에 안 돼요. 100만 분의 38초 정도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GPS 위성은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빛의 속도로 곱해 봅시다. 100만 분의 38초 곱하기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미터. 이거 하면 한 11km입니다. 그러면 오늘 위치를 딱 맞춰놨는데 내일 되면은 시계가 두 개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럼 내일 되면은 내 GPS 위치는 11km가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날 되면 또 22km 어긋나는 거죠. 그 결국에는 하루만 지나면 사실 GPS는 무용지물입니다. 위치를 전혀 못 찾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결국에는 이 인공위성의 높이, 거기에 있는 시계가,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디서 갔습니까? 100만 분의 38초를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1초. 사실은 하루마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루에 11km니까 2시간이면은 한 1km 나오고 한 30분이면은 1시간이면은 한 500m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틀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GPS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 수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GPS 안에서 상대성 이론 계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GPS, 내 휴대전화의 시계하고 GPS의 시계하고 그 차이, 이 하루에 100만 분의 38초인데
뭐 몇 초마다 조금씩 틀려지겠죠. 그 소수점이야 굉장히 작은 거 그걸 계속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정을 하기 때문에 GPS가 그럭저럭 뭐 사실 뭐 불만도 좀 있지만은 골목길 구분 못하죠. 그렇지만은 GPS가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지만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뭐 거의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지금 중력계도 들어가 있고 상대성 이론 수정하는 그 계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정말 스마트하죠, 이게. 정말 스마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을 더하니까 두 사람은 엄청난 이 물리학의 거두와 덕분에 우주의 99%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탄생 직후부터는 알고 있습니다. 탄생 순간은 모르는데 직후부터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별이 어떻게 죽고 별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등등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빅뱅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모릅니다. 우주 탄생 순간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모릅니다. 블랙홀 안이 어떻게 되었냐? 모릅니다. 물론 블랙홀 안을 알고 싶으시면은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십시오.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그 속에 블랙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요즘 또 뭐 다중우주라고 들어보셨죠? 이 우주에 지금 우리 우주하고 똑같은 우주가 무한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는 우리와 똑같은 우주가 있다. 그리고 어느 우주에는 제가 지금 서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 우주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다중우주 이론. 이건 좀 고차원적인, 좀 어려운 얘기, 여분 차원이라고 우리가 아는 세계가 굉장히 작은 데로 들어가 보면은 이 속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4차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11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차원 어디 갔느냐? 안 보이지만 매우 작게 들어가면 그 속에 7차원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들어가 본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작게 등등. 모르는 거 천지입니다. 19세기 말 물리학의 전망이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구름이 한 2개 떠 있고 깨끗해지겠지. 20세기에 웬걸 뭐 다 뒤집어져 버렸죠. 21세기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더 모르게 됐어요. 이게 뭐 안 보이죠, 이제 완전히 뭐가 되는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리학 뭐 자연과학이 다 그렇지만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스티븐 호킹 같은 물리학자들도 그 우주 초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서 조금 풀렸지만 아직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21세기 물리학의 전망에 대해서는 암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희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깜깜해서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잘 모른다는 이야기지. 암울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직도 모르는 게 무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면은 단순 지식보다는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뭐 수식 하나 더 알고 뭐 법칙 하나 더 알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역발상으로 했었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뉴턴 법칙이 틀렸나 뭐 이럴 때 뭐 시계하고 자를 바꾸지. 그 속력 같이 하면 되잖아.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생각이죠. 이거 이거 바꾸면. 근데 역발상으로 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이 우주를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던 거죠. 뉴턴도 마찬가지였어요. 뉴턴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다른 저 세상 천상의 세계 우리 알려고 하지 마 다쳐. 그런데 뉴턴이 사고가 떨어지는데 저거 왜 안 떨어져? 저것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던 것이 만율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똑같은 법칙을 확대 적용해버린 거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상대성 이론으로 내가 보는 우주와 여러분들이 보는 우주가 같아야 될 거다. 법칙이 같아야 될 거다.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냈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더 중요해요. 상상력만 있으면은 상상력만 한번 딱 던져가지고 어떤 화두를 제시하고 나면은 그 상상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달려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상력을 제시하는 처음으로 던져주는 천재가 한 명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깜깜한 지금 현재 물리학의 세계에서도 천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떤 천재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상상력으로 뭔가를 화두를 하나 탁 던져주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둔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또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물리학의 세계가 학문의 세계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키퍼가 영광.